1968년 11월 27일 추수감사절 베트남 중부고원의 시에라 전방 작전 기지에서 로버트 존 4등 전문병은 UH-1 휴이 헬리콥터의 열린 문을 통해 아침 안개 속을 가로지르는 예광탄의 붉은 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M60 기관총은 번지 코드를 이용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총열은 이전 침투 작전에서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23살의 나이에 그는 베트남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훈련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적대적인 정글 위 457m 상공을 비행하는 헬리콥터에서는 엄폐물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열린 문과 바람, 그리고 위를 향해 겨눈 무기를 든 적이 아래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존의 계산은 냉혹하게 간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체 사상자의 10% 이상이 헬리콥터 승무원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작전으로 사망한 6,175명의 미국인 중 2,274명이 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이들 항공 승무원 중에서는 도어건 사수가 모든 항공 직위에서 가장 높은 사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문에 앉아 완벽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들은 13.6kg의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비행의 가장 취약한 순간은 착륙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이들은 적의 사격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첫 침투 작전 중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적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학, 전술, 그리고 헬리콥터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완전히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도어건 사수 위치는 생존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쟁의 계산에서 효과는 종종 희생을 요구합니다. 도어건 사수가 베트남에서 생존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는 여정은 동남아시아의 정글이 아닌 벨 UH-1 이로쿼이 헬리콥터의 설계 요구 사항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육군이 1962년에 휴이를 베트남에 처음 배치했을 때 이 헬리콥터는 다목적 헬리콥터로 도착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장갑이 없었고 가볍게 무장했습니다. 의료 대피와 병력 수송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군사 계획가들은 제한적인 자문 역할에 쓰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래의 HU-1 명칭은 헬리콥터 다목적을 의미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빠르게 휴이로 줄여 불렀고 이 별명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초기 휴이 헬리콥터는 전용 도어건 없이 비행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지상 사격을 진압하기를 바라며 병사들이 문 밖으로 들고 있던 M1 카빈, M14 소총, M16 소총 등 장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로 즉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용 도어건 사수 개념은 계획이 아닌 필요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 침투가 교전이 벌어지는 착륙지대로 일상화되면서 승무원들은 비행의 가장 취약한 단계에서 제압 사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헬리콥터가 속도를 줄이고 안정화되며 지상 91cm 상공에 정지한 채 병사들이 뛰어내리는 마지막 30초의 하강 중이었습니다. 1963년 무렵 M67.62mm 기관총은 휴이 헬리콥터 양쪽에 표준 장비가 되었습니다. M60은 탄약 없이 10.88kg이 나갔습니다. 탄약을 추가하면 되어건 사수는 90kg이 넘는 무기 체계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총은 1분당 최대 700발까지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수들이 탄약을 절약하며 제압 사격을 유지하기 위해 통제된 연발 사격을 했습니다. 이 무기는 처음에는 제한된 동작 범위를 제공하는 회전식 기둥인 핀틀에 장착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승무원들은 조종실 천장에 매달린 번지 코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코드들은 무게를 지탱하면서 사수가 완전한 움직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개선처럼 보였습니다. 유연성이 증가하면 더 나은 사격 범위가 확보되었습니다. 더 나은 사격 범위는 더 효과적인 제압 사격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도어건 사수가 목표물을 교전하기 위해
항공기 밖으로 더 멀리 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노출과 더 많은 취약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든 바로 그 적응이 그들을 더 쉽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존 마사키 주니는 1968년에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UH-1C 건쉽 부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도어건 사수 학교와 승무원 정비 학교를 마쳤습니다. 헬리콥터 유지 보수와 M-60 조작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훈련도 그를 현실에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중 인터뷰에서 자신의 첫 전투 침투 작전을 묘사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위에서는 로터 블레이드의 진동이, 엔진에서는 굉금이, 열린 조종실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항공기 지휘관이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착륙 지점을 향해 하강했습니다. 양쪽의 도어건 사수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사키는 반가쇠를 당겼고 M-60은 굉금을 냈습니다. 사용된 탄피와 탄띠는 총에 부착된 캔버스 백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탄피들이 로터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거나 아래 병사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수풀을 겨냥하고 예광탄을 주시했습니다. 5번째 탄환마다 붉게 빛나며 정글을 향해 곡선을 그렸습니다. 적을 보기 전에 사격하고 적을 제압하기 위해 사격했습니다. 사격을 멈추는 순간 적이 조준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계속 사격했습니다. 날아오는 총성 소리는 나가는 총성 소리와 달랐습니다. 나가는 총성은 리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총성은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사키는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탄환 소리를 들었고 헬리콥터의 알루미늄 외피가 뚫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환 하나가 바닥을 뚫고 올라와 그의 몸을 수 인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탄환이 옆에 있던 병사의 성경에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침투 작전을 완료하고 상승했습니다. 마사키는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12번 더 침투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핫 랜딩 존 개념이 되어 건 사수의 경험을 정의했습니다. 핫델지는 적이 헬리콥터가 착륙할 때 적극적으로 교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포병이 먼저 고폭탄으로 해당 지역을 폭격하여 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 헬리콥터 건쉽이 70mm 로켓과 미니건 연발 사격을 가하며 로켓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 수송용 휴이인 슬릭스가 진입했습니다. 8대에서 10대의 헬리콥터가 편대 비행하며 총 60에서 80명의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슬릭스에 탑승한 도어 건사수들은 하강하면서 발포하여 남아있는 적의 위치를 제압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준비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 엄폐물이 있는 전투 진지를 팠습니다. 그들은 착륙 지점을 향해 명확한 사격 범위를 가진 은폐된 위치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 접근 패턴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송하는 병력보다는 헬리콥터 자체의 사격을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격추된 헬리콥터는 추락한 항공기, 아마도 부상당한 승무원, 그리고 확실히 포획되거나 파괴될 가치 있는 전리품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다른 헬리콥터들이 구조를 시도해야 함을 의미했으며 더 많은 목표물을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페나 4등 전문병은 캄보디아 국경 근처 침투 작전 중 착 2편대의 부조종사로 비행했습니다. 선두기장이 착륙지대가 안전하다고 호출했습니다. 적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착 1편대는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착 2편대가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풀에서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AK-47 소총에서 특징적인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RPG-7 로켓은 쉭하는 소리와 꼬리를 끄는 연기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기관 총 사격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이 51 구경이라고 불렀던 12.7mm DHK 기관총이었을 것입니다.
페나의 항공기 도어건 사수는 즉시 응사했습니다. 반대편 승무원 정비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RPG 로켓 하나가 그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로켓은 수피트 차이로 빗나가 뒤편 나무에서 폭발했습니다. 소총 사격이 얇은 알루미늄 외피를 찢었습니다. 휴이 헬리콥터는 최소한의 장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장갑이 설치된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는 이전 사상자들의 교훈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어건 사수들은 그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총탄이 아닌 파편을 막기 위해 설계된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일부는 세라믹 방탄판을 착용했습니다. 이는 닭 가슴살 방탄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방탄판은 10kg 무게의 가슴 형태 보호대로 방탄복 안에 착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탄판은 오직 주요 장기만을 보호했습니다. 팔, 다리, 머리는 모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페나의 헬리콥터는 여러 발의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는 알루미늄을 뚫는 총탄의 특유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유압 라인이 끊어지면서 기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공기 지휘관은 휴이 헬리콥터가 고도를 잃자 조종 장치와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착륙지대에 미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페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도어건 사수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AK-47 소총탄이 하강 중에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19살이었고 베트남에 도착한 지 3달 된 상태였습니다. 노출 요인이 되어 건 사수의 사망률을 결정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착륙 단계의 헬리콥터는 시속 18.5에서 27.8km인 10에서 15노트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분당 91.3에서 152.4m의 속도로 하강합니다. 이러한 속도와 하강률에서 항공기는 지상 사격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물이 됩니다. 열린 문에 서 있거나 갑판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도어건 사수는 하늘을 배경으로 명확한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그는 엄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동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사격하며 적이 머리를 숙이도록 제압 사격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 사격은 침투 작전을 완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M60 자체도 추가적인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교전하기 위해 사수는 자신을 노출하고 몸을 내밀고 무기를 확장하며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동안 목표물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움직임, 끊임없는 조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출을 요구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이를 사격장의 표적이 되는 것과 같았지만 표적이 다시 총을 쏘는 경우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무기 오작동도 위험을 가중시켰습니다. M60은 베트남의 더위와 습기 속에서 악명 높게도 자주 걸렸습니다. 회전하는 볼트가 고장 날 수 있었습니다. 추출기가 부러질 수 있었습니다. 노출된 총열 레치, 즉 회전 레버가 장비에 걸려 실수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행 중에 총열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총이 걸리면 사수는 즉시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적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무기에서 손을 떼고 적의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론 팀버레이크 준이는 페나가 추락했던 작전에서 착 6편대를 지휘했습니다. 팀버레이크는 착 2편대가 추락했다는 무전 통신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행 선두기장이 남은 침투 작전을 취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팀버레이크는 지상에 부상당한 미국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버스타 훈장을 받게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착 6편대를 착륙 지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접근 경로는 계획된 축에서 90도 벗어나 수풀에서 사격하는 적군 대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팀버레이크의 도어건 사수들은 하강하면서 발포했습니다. M60 기관총이 맹렬히 사격하며 여러 적의 진지를 동시에 제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RPG 로켓들이 헬리콥터 옆을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소총 사격이 항공기를 관통했습니다. 사수들은 계속 사격하고 자신을 노출시키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착 6편대가 착륙했습니다. 부상당한 미국인 10명이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정지한 헬리콥터에 사격을
집중했습니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병력을 태운 팀버레이크는 이륙했습니다. 양쪽 도어건 사수 모두 피격당했습니다. 한 명은 부상당했지만 기능할 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지상에 있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유압유를 흘리고 연기를 내뿜으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1963년 말 무렵 사상자 계산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항공부대의 정보 장교들은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도어건 사수들은 보병 기관총 사수들을 능가하는 비율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기관총 사수들은 최우선 표적이었습니다. 적군 부대들은 무기의 효과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내에 있어 보호받는다고 여겨지던 도어건 사수들은 더 빠르게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 분석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지상 기반 기관총 사수들은 엄폐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전 사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호 지원과 보안을 제공하는 더 큰 부대의 일원으로 작전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이러한 이점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알려진 착륙 지점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정지할 수 없고 엄폐할 수 없으며 저고도에서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없는 플랫폼에서 작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루어 수백 미터 밖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육군은 1964년 중반까지 되어 건어 전술을 상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공식화되었고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 프로필 자체였습니다. 전투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헬리콥터들은 낮게, 느리게 비행해야 했으며 착륙 지점 안이나 근처에서 정지 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아무리 많은 훈련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스콜리 대위는 중앙고원에서의 작전 중 소총 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 승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그들의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전후 인터뷰에서 그는 지상에서 병력 투입을 지켜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들은 대형을 이루어 나타나곤 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열린 문에 명확히 보였고 무기를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하강할 때 건어들이 몸을 내밀고 사격하며 모든 잠재적 위협 구역을 엄호하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항공기는 착륙하거나 정지 비행을 했고 병사들은 뛰어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동안 도어 건어들은 그의 병사들과 집중된 적의 사격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적의 사격을 유인했습니다. 그들은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병사들이 지상에 발을 디딜 충분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기 탑재량은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일반적으로 7.62mm 탄약 1000발을 휴대했고 때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탄약 벨트는 기내 천장에서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고정된 통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탄약은 폭발성이었습니다. 예광탄이나 소위탄이 탄약 저장고를 타격하면 전체 보급품이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사격이 기내를 관통하여 탄약을 타격하면 그로 인한 폭발이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모든 임무 내내 이러한 위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의 전술 발전은 상황을 점진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북베트남군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로 헬리콥터와 교전했습니다. 개인 병사들은 AK-47 소총을 사용했고 소규모 부대들은 경기관총으로 작전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경에는 그들은 전용 대공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헬리콥터 경로를 따라 중기관총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 착륙 지점 근처에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7팀을 미리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의 움직임을 보정하기 위해
표적의 앞을 조준하도록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12.7mm 대쉬카 중기관총은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59경 브라우닝 기관총과 동등하며 헬리콥터 알루미늄을 휴지처럼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거리, 관통력, 그리고 이동하는 항공기를 추적하기에 충분한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헬리콥터가 비행해야 하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이 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총기들은 방역을 피하기 위해 짧게 사격했지만 그 연사는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연사로 헬리콥터의 꼬리 부분을 갈기갈기 찢거나 조종 케이블을 끊거나 승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칠은 또 다른 차원의 치명성을 더했습니다. 원래 대전차 무기로 설계되었던 로켓 추진 유탄은 헬리콥터에도 똑같이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초속 300m로 비행하는 원뿔형 탄두는 한 발로 휴이 헬리콥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작약은 얇은 외피를 관통하여 내부에서 폭발하며 파편과 과압으로 내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칠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연기 꼬리를 지켜볼 수 있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헬리콥터는 맞거나 맞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생존은 기술이 아닌 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1966년까지 11,800대 이상의 모든 종류의 헬리콥터가 베트남에서 복무했습니다. 약 5,000대가 파괴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적의 사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베트남에 파견된 모든 헬리콥터의 약 42%가 격추되거나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이것은 통계적인 확실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분히 많은 임무를 비행하면 격추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일한 의무는 추락과 그에 따른 전투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어 거너 마이클 헐먼은 제281 강습 헬리콥터 중대와 함께 비행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임무 프로필을 설명했습니다. 15대의 휴이 헬리콥터가 라오스 국경 근처에 알려진 위험 지역인 AA 계곡으로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6 또는 7대만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다른 헬리콥터들은 격추되거나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비상 수리를 위해 다른 기지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비행 중 엔진이 멈춘 헬리콥터에 탑승했습니다. 조종사는 헐먼이 어느 곳도 아닌 곳이라고 묘사한 곳에 비상 착륙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노출된 채 구조를 기다렸고 아군 부대는 적보다 먼저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험의 심리적 영향은 의료진이 전투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매일 여러 임무를 비행했으며 일반적으로 4번에서 6번이었고 주요 작전 중에는 더 많았습니다. 각 임무는 30분에서 2시간의 잠재적 전투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침 투입, 오후 재보급, 저녁 철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죽이는 일 연간의 복무 기간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도어 거너들에게는 후방 지역이 없었습니다. 모든 비행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전투의 비좁은 공간은 사상자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상 전투에서 병사들은 전우가 총상을 입는 순간을 종종 보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는 승무원이 약 10피트 곱하기 6피트 크기의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어 거너가 총상을 입으면 모두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습니다. 도어 거너 맞은편에 앉아있던 승무원장은 그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충격을 들었습니다. 수송되던 병사들은 그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시선을 돌릴 곳도 다음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처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승무원장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를 유지보수하고 도어 거너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역할은 그들이 헬리콥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유압 라인이 어디를 통과하는지, 연료 전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부품이 장갑화되어 있고 어떤 부품이 아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위치에 AK-47 소총탄이 관통하면 항공기가 추락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얇은 알루미늄 외피가 아무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발의 운 좋은 총탄에 죽음이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1965년 11월 이아드랑 작전 중 발생한 유명한 착륙 지점 엑스레이 전투는 도어 거너의 취약성을 대규모로 보여주었습니다. 제1대대, 제7기병대 연대는 추퐁산 기슭이 작은 개활지에 전투 강습을 실시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 지역에 북베트남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력은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세 개의 북베트남군 연대, 약 3,000명의 병사들이 준비된 진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들은 하루 종일 착륙 지점으로 병력 투입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에 16대의 휴이 헬리콥터가 더 많은 병력을 태우기 위해 34마일 왕복 비행을 했습니다. 모든 병력 투입은 점점 더 격렬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코끼리 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북베트남군 병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진지에서 총구 화염을 목격했고 날아오는 총탄이 항공기를 찢는 와중에도 응사했습니다. 에드 프리먼 대위는 그 첫날 착륙 지점 엑스레이로 14번의 임무를 비행했습니다. 브루스 칸들 소령은 22번을 비행했습니다. 둘 다 무장하지 않은 휴이 헬리콥터, 즉 기수에 적십자가 그려진 의무 후송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제네바 협약 규칙은 의료 항공기 무장을 금지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개인 보조 무기만을 휴대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사격이 헬리콥터들을 갈기갈기 찢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응사할 수도 적을 제압할 수도 없었고 그저 열린 문에 앉아 날아오는 총탄이 빗나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먼은 수십 년 후 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헬리콥터를 산 채로 먹어치우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헬리콥터에 50발 이상의 총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격이 너무 격렬하여 착륙 지점으로의 헬리콥터 작전이 여러 번 중단되었습니다. 전투 피해로 인해 항공기들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으며 다른 승무원들의 자원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무장 헬리콥터의 도어 거너들로부터의 제압 사격이 사상자 후송을 계속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체 작전은 붕괴했을 것입니다. 사상자 수는 끔찍했습니다. 나흘간의 전투가 끝날 무렵 착륙 지점 엑스레이에서 79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리콥터의 손실과 피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어 거너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격하여 항공기를 충분히 오래 작동시켜 증원 병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탄 문제는 전쟁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휴이 헬리콥터를 위한 다양한 장갑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는 세라믹판, 조종석을 위한 추가 장갑, 소총 사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장갑 연료 전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추가하는 것은 무게를 늘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게를 늘리는 것은 탑재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휴이 헬리콥터 한 대는 8명의 병사 또는 장갑을 갖춘 6명의 병사를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승무원 보호냐 아니면 임무를 위한 탑재량이냐 하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탑재량을 선택했습니다. 임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승무원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부상자를 후송하는 것이 승무원, 안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임무가 항상 우선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비행이 기내를 관통하는 총탄으로 끝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보호 없이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했습니다. 의료 처치 통계는
헬리콥터 전쟁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에서 부상부터 입원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서는 그 시간이 며칠로 측정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의무 후송 및 더스트 오프 임무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죽었을 병사들이 헬리콥터가 그들에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그 생명들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스트 오프 작전은 다른 헬리콥터 임무보다 3배 더 위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건십 지원 없이 위험한 착륙 지대로 비행했습니다. 종종 도어 건너 없이 오직 조종사, 의무병, 그리고 파괴되기 전에 진입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절박한 희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찰스 켈리 소령은 더스트 오프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무전 호출 부호는 더스트 오프 65였습니다. 1964년 7월 1일 켈리는 빈롱 근처에서 비상 후송 요청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베트콩과의 격렬한 전투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즉시 후송되지 않으면 사망할 상황이었습니다. 켈리는 활성 전투 지역으로 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휴이 헬리콥터는 접근 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착륙을 완료했습니다. 의무병과 도어 건너는 적의 사격이 계속되는 동안 부상자들을 태웠습니다. 켈리는 이륙했습니다. 적의 총탄이 그의 가슴을 강타하여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헬리콥터는 추락했습니다. 승무원장은 베트콩이 진지를 장악하기 전에 가까스로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켈리가 총상을 입기 전 마지막 말은 여러분의 부상자를 확보했을 때였습니다. 이 문구는 의무 후송 부대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어 건너와 헬리콥터 승무원 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를 확보했을 때 임무는 개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상의 병사들이 공중의 승무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켈리는 국가에서 2번째로 높은 무공 훈장인 특수공로 십자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도어 건너의 용기를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생존하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행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했습니다. 휴이 헬리콥터의 기술적 취약점은 승무원들의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UH-1 시리즈는 크고 노출된 주 로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꼬리 로터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했습니다. 꼬리 로터 구동축에 총탄 한 발만 맞아도 통제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머리 위와 뒤에 바로 장착된 엔진은 아래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총탄은 엔진, 변속기 또는 로터 헤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맞으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친버블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조종사들의 발 아래에 위치한 플렉시글라스 부분으로 안티토크 페달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야를 제공했지만 아무런 보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총탄은 친버블을 통과하여 조종사들의 다리, 사타구니 또는 하복부를 관통했습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객실 뒤쪽에 앉은 도어 건너들은 이 각도의 총격으로부터 약간 더 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낫다는 것은 여전히 최소한의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연료 시스템 또한 또 다른 치명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휴이 헬리콥터는 기체 중앙 하단부에 위치한 연료 전지에 연료를 저장했습니다. 이 연료 전지에 적의 공격이 명중하면 누출이 발생하거나 더 나쁘게는 점화될 수 있었습니다. 예광탄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예광탄의 소위 성분은 연료 증기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이러한 방식으로 격추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갑작스러운 불덩이와 함께 항공기가 하늘에서 추락했습니다. 도어 건너들은 치명적인 손상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변하고 헬리콥터가 다르게 진동하며 절단된 라인에서 유압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상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임무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임무를 계속하여 병력 투입을 완료하고 부상자들을 철수시키며 시작한 일을 마쳤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헬리콥터가 지상에 착륙하거나 더 이상 신체적으로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격했습니다. 적군은 헬리콥터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미국군의 전술을 연구하고 접근 패턴을 기록하며 타이밍을 파악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전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이 예측 가능한 궤적으로 사격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헬리콥터가 접근에 돌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전술은 여러 무기를 배치하여 집중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기관총은 한 방향에서 사격하여 도어 건어들이 그곳에 제압 사격을 집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RPG팀은 다른 각도에서 사격하여 헬리콥터가 회피 기동하는 동안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방향에서 오는 소화기 사격은 특히 승무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삼각 공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모든 위협을 동시에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는 관통되었습니다. 1967년경에는 북베트남의 대공 방어 능력이 발전했습니다. 전용 대공포 23mm 주 23기관포 37mm 포를 포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헬리콥터 작전을 단순히 위험한 것에서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주 23은 헬리콥터를 추적하고 근접 신관 폭발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어디에라도 한 발만 맞아도 격추될 수 있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M60 사격으로는 이 위치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위협을 제때 보고 회피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어 건어 임무를 위한 심리적 준비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승무원 정비사들은 항공기 정비 학교를 거쳤습니다. 도어 건어 학교는 몇 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격술 훈련, 항공기 시스템, 생존 절차를 배운 후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훈련은 현실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몇 인치 떨어진 알루미늄을 뚫고 들어오는 총탄 소리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맞은편 동료 병사가 목에 총탄을 맞는 것을 보는 것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곳 없는 표적이 되는 절대적인 무력감에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빅터 렌자 1등병은 제4보병사단에 배정된 특기병으로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포트 루이스에서의 훈련 중 M60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가 파견되었을 때 그의 중대에는 150명의 병력에 8정의 M60이 있었습니다. 렌자는 이 소대의 1번 사수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린 채 M60을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할 무렵에는 그 무기가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훈련 교관들은 그에게 기관총 사수의 기대 수명이 첫 발이 발사된 순간부터 7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통계는 위험을 강조하여 그들을 심리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사수는 최우선 표적이었습니다. 적군은 무기의 효율성을 알고 있었고 M60을 무력화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관총 사수들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똑같은 표적 우선순위에 직면했지만 더 큰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팔 수도, 지형을 이용할 수도, 교전 후 위치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항공기에 고정되어 먼 거리에서도 보였으며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들을 모든 헬리콥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을 사살하면 헬리콥터를 훨씬 쉽게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미 육군 역사상 최초의 완전한 공중기동사단인 제1기병사단은 다른 어떤 부대보다 더 많은 헬리콥터 전투 강습을 수행했습니다.
중앙고원과 샤 계곡에서의 그들의 작전은 공중 기병 전술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도어 건어들의 사상률도 확립했습니다. 일부 중대에서는 도어 건어 직책의 100%가 6개월마다 교체되었습니다. 모든 도어 건어들은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교체 인원은 끊임없이 도착했고 3개월 정도 베트남에 주둔한 베테랑들에 의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베테랑들이 공격받고 신병들이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추모 예배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격추되고 승무원들은 전사했으며 기지 캠프에서 추모 예배를 드린 후 다시 비행에 나섰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병력 투입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상자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블랙 유머, 미신, 비행 전 의식 등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설계된 환경에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일부 도어 건어들은 이 직책에 자원했습니다. 육군 항공 배지는 일정량의 전투 비행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도어 건어 임무는 그 시간을 빠르게 채워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절한 군사 특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정되었습니다. 승무원 정비사 훈련에는 도어 건어 임무가 자동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보병 병사들은 특정 작전 중에 도어 건어가 부족하여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든 경험은 똑같았습니다. 노출, 취약성, 끊임없는 위험이었습니다. 도어 건어들과 그들이 수송하는 병사들 사이의 관계는 베트남에서 독특했습니다. 보병 병사들은 다른 누구보다 도어 건어들을 존경했습니다. 보병들은 도어 건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총격을 받으면서도 헬리콥터 밖으로 몸을 내밀고 사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상당한 채 계속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병력 투입을 보호하며 전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존경은 상호적이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보병들이 강력하게 방어될 수 있는 착륙 지점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는 동안 그 병사들이 지상에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유된 위험은 일반적인 군사 관계를 초월하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철수 임무는 종종 병력 투입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지상 부대가 긴급 철수를 필요로 할 때 상황은 보통 절망적이었습니다. 적과의 심한 교전, 걸을 수 없는 사상자, 부족한 탄약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들은 자신들이 활발한 교전 지역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아들었습니다. 도어 건어들은 착륙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적진을 제압했습니다. 승무원 정비사는 총격을 받는 와중에도 부상자들을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조종사들은 총탄이 항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제자리에 맴돌았습니다. 이후 과부하된 무게와 손상된 시스템으로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며 이륙했습니다. 레리 테일러 준이는 1968년 6월 18일에 베트남에서 H-1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아프코콩 근처에서 철수 임무를 엄호하고 있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정찰팀이 포위되었고 탄약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철수를 시도하던 휴이 헬리콥터는 심한 총격을 받고 임무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테일러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로켓과 총격 공격을 감행하여 모든 탄약을 소진하며 적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자 그는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승객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2인승 공격 헬리콥터인 자신의 코브라를 작은 공터에 착륙시켰습니다. 4명의 정찰 대원들은 로켓 포드와 스키드에 매달려 올라탔습니다. 테일러는 그들이 매달린 채 이륙하여 안전한 곳으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임무 수행 55년 후인 2023년에 이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헬리콥터 승무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도어 건어들이 정기적으로 직면했던 불가능한 상황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테일러는 코브라 헬리콥터가 전투용으로 설계되었고 더 나은 장갑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최소한의 보호만 갖춘 휴이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상공을 선회하거나 전장을 맴돌 수 없었습니다. 착륙하여 임무를 완료하고 탈출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헬리콥터 손실 후 수행된 항공 안전 조사들은 도어 거너 사상자의 패턴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은 상체나 머리에 소화기 총격을 맞아 전사했습니다. 세라믹 방탄복은 몸통을 보호했지만 목, 어깨 또는 머리는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헬멧은 파편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했지만 소총탄의 직접적인 명중은 막지 못했습니다. 가슴 높이에 장착된 M60은 사격수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동안 상체가 최대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도어 거너들이 종종 사격 중에 전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M62 제자리에 있고 탄약 벨트가 부분적으로 소진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망 순간에도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너무나 흔해서 추락조사 보고서에서 예상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화력 지원 중 전사한 도어 건어는 늘 보고되었습니다. 부대 표창장은 건조한 군대식 언어로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 말 아래에는 인간적인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 스미스 1등 병은 전투 강습 중 적진을 공격하다가 전사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1등 병은 부상당했지만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제압 사격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마이클 윌리엄스 주니는 지상군의 철수를 확보하기 위해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표창장은 쌓였고 이름은 쌓였으며 사상자 또한 쌓여갔습니다. 1968년경에는 전체 도어 거너 프로그램이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사상자 발생률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부대들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대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사령관들은 더 나은 장갑, 더 나은 무기, 더 나은 전술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개선, 사항들이 구현되었습니다. M62원 변형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을 더 보호하면서 강력한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코브라 건쉽의 도입으로 헬리콥터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UH-1H 모델은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여 장갑을 장착하고도 탑재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 강습은 헬리콥터가 분쟁 지역으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속도를 줄이고 제자리에 멈춰야 했습니다. 또한 도어 거너들은 제압 사격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제거할 수 없는 취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장갑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전술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어 거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노출해야 했습니다. 노출은 사상자를 의미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전쟁 기간 내내 약 2,700명의 비조종사 헬리콥터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헬리콥터 편대는 1,000만 비행시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0비행시간당 대략 0.27명의 사망자를 의미했습니다. 비교하자면 격렬한 전투 지역에서 보병 사상자는 1,000순찰시간당 평균 0.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보병 병사들은 엄폐물을 이용하고 지형을 활용하며 교전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도어 거너들은 이 중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곳 없이 1,500피트 상공에서 100노트로 비행하는 표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존한 참전 용사들은 그 경험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1968년에 도착한 도어 거너 존 마사키는 1년간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임무에서 총격을 받았으며 항공기가 격추되고 승무원들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민간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세울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도어 거너 경험은 민간 직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입대를 고려하며 조종사가 되려 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 헬리콥터 승무원들의 재회는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존자들은 특정 임무와 특정 착륙 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죽었어야 했지만 어찌어찌 살아남았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렸습니다. 여기에는 전사한, 도어 건어들과 위치에서 사망한 승무장들, 불가능한 구조를 시도하다 격추된 조종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회는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모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희생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베트남 헬리콥터 조종사 협회는 베트남 내 모든 헬리콥터 작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배치된 11,000여 대 중 전쟁에서 살아남은 713대의 휴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헬리콥터 작전에서 총 6,175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2,222명은 조종사였습니다. 274명은 항공 승무원이었고 1,269명은 승객이었습니다. 항공 승무원 범주에는 도어 건어, 승무장 그리고 기타 비조종사 직위가 포함됩니다. 도어 건어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군사 기록 보관소와 역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개인의 인간을 나타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징집된 10대들이었습니다. 비행을 원하여 자원한 20대들도 있었습니다. 봉사 의무를 느껴 두 번째 임무에 참여한 20대들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숫자는 가족과 꿈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베트남의 어느 착륙 지점에서 끝났습니다. 도어 건어 직위는 사상제도 불구하고 전쟁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임무가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투 강습은 제압 사격을 필요로 했습니다. 철수는 엄호 사격을 필요로 했습니다. 의료 후송은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제공하는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젊은 미국인들은 계속 자원하거나 배정받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휴이에 올랐습니다. M60 기관총을 들고 열린 문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한 착륙지대로 비행하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1969년까지의 전술적 발전에는 헌터 킬러 팀이 포함되었습니다. 경량 정찰 헬리콥터는 낮게 비행하여 총격을 유도하고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는 높은 고도에서 대기하며 선회했습니다. 적이 정찰기에 총격을 가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내면 공격 헬리콥터가 타격했습니다. 이 전술은 정찰 헬리콥터의 도어 건어 사상자를 줄였습니다. 정찰기들은 최소한의 승무원으로 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송 휴이인 슬릭 드라이버는 여전히 도어 건어가 필요했습니다. 보병은 여전히 수송이 필요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여전히 후송되어야 했습니다. 근본적인 임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69년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의 점진적인 철수는 헬리콥터 작전을 줄였습니다. 병력 감소는 전투 강습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베트남화, 즉 전투 작전을 남베트남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 항공부대가 더 적은 임무를 수행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임무는 197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도어 건어들은 계속 비행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중에게 점점 더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작전들을 보호했습니다. 베트남을 떠난 마지막 미국 헬리콥터는 휴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이공의 중앙정보국 건물 옥상 사다리를 타고 대피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사실 에어 아메리카 소속의 민간 휴이였습니다. 그것은 군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은 대사관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종말을 담아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 작전을 규정했던 헬리콥터들은 마지막에 미국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복무한 도어 건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휴이 자체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화와 다큐멘터리에는 로터 블레이드의 독특한 소리가 담겼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조종사들은 메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 싸운 보병들은 참전 용사로 기려졌습니다. 그러나 도어 건어들은 이상한 중간 지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도 아니었고 보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관총을 들고 열린 문에 앉아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려 노력했던 젊은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58,320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헬리콥터 작전에서 사망한 274명의 항공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병 병사, 고문관, 조종사, 그리고 사망한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검은 화관감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명칭도 도어 건어를 다른 사상자들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각 이름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직위 중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무를 선택했던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2024년, 전쟁이 끝난 지 50년 후에도 생존한 도어 건어들은 70대와 80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전 용사 제회에 참석합니다. 많은 이들이 추모식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50년 전 발생했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억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명료함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착륙 지점, 총격전, 헬리콥터 추락 그리고 사망한 친구들을 묘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험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도어 건어들이 베트남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몇 가지 단순한 요인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는 열린 문에서의 극심한 노출과 적의 공격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높은 우선순위의 표적이었습니다. 항공기는 취약한 속도와 고도에서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임무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반복해서 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누적된 효과는 현대의 어떤 군사작전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상자 발생률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헬리콥터 작전은 베트남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휴이를 대체한 UH-60 블랙호크는 열린 문이 아닌 객실 창문에서 발사되는 도어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개선된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 미사일 경고 시스템, 그리고 대응책을 포함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은 안전거리와 신속한 진입 및 이탈을 강조합니다. 그 교훈은 베트남에서 휴이를 조종했던 도어 건어들의 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현대 기술도 그 도어 건어들이 했던 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불리한 확률을 알면서도 위험한 착륙지대로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보병의 생명을 구한 제압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부상병을 구출한 의료 후송 헬리콥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다른 군사 직위를 능가하는 비율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1년간의 임무 기간 동안 임무를 거듭하며 매일같이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결국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임무를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최종 평가는 통계나 전술 혹은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도어 건어들은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참전 용사들은 그 직위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병사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해냈습니다. 부상병들이 후송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무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알면서도 복무하겠다는 그러한 이해와 의지가 그들의 봉사를 정의합니다. 베트남에서 살아남지 못한 도어 건어들은 가족들을 남겼습니다. 전보를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동포를 애도했습니다. 사상자는 전투 중 사망한 개인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죽음은 공동체, 가족 세대에 걸쳐 퍼지는 파급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는 기념비에 새겨진 2,744개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들과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미친 누적된 영향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은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죽었을 때 나는 왜 살아남았는가? 무엇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임무를 마친 도어 건어들은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철수 비행 중 객실에서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운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올바른 장소에 있었거나 적이 다른 사람을 쏘았거나 순전히 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작위성은 생존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베트남의 화력 기지에서 거행된 추모식은 정해진 패턴을 따랐습니다. 전사한 병사의 부츠와 소총, 그리고 헬멧이 전장 십자가 형태로 놓였습니다. 부대원들은 경의를 표하며 서 있었습니다. 군목은 23편 시편을 읽었습니다. 선임 하사가 호명을 했습니다. 각 이름은 출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다다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이름이 호명된 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다시 각자의 임무로 흩어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작전도 계속되었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헬리콥터 부대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도어 건어가 전사하면 추모식을 거행하고 도어 건어를 교체한 뒤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개인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직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임무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군사작전에는 필수적이었지만 관련자들에게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체 인력이자 채워야 할 자리였으며 보고서의 통계였습니다. 통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진실을 드러냅니다. 베트남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편지를 집에 썼던 10대 도어 건어들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와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보냈던 20대 승무장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면서도 두 번째 임무에 나섰던 20대 참전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위험한 역할로 조국에 봉사하고 궁극적인 대가를 치른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도어 건너들이 생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전술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적어도 항공기에 열린 문에서 작전해야 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준비된 적들과 교전해야 했습니다. 적들은 엄폐물을 갖추고 있었고 헬리콥터에 특히 효과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매일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확률의 계산은 높은 사상자를 보장했습니다. 도어 건너들이 용기, 훈련 또는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임무 자체가 수행된 규모와 빈도에서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도어 건너들의 유산은 군사 항공 교리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헬리콥터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은 베트남전에서 얻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모든 전술 매뉴얼에는 병력 투입 및 철수 시 노출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 결정은 보호와 성능을 비교하여 고려합니다. 베트남의 도어 건너들은 이러한 교훈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다음 세대의 조종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도어 건너들은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진을 돌격하거나 방어선을 지키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가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헬리콥터에 몸을 묶는 용기였습니다. 항공기가 위험 지역으로 반복적으로 비행할 것을 아는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임무가 다른 사람들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적의 포화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임을 아는 용기였습니다. 수백 번의 임무를 통해 1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지속된 그 용기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육군 항공대의 봉어지인 엘라베마주의 포트 러커 기념관에는 베트남 헬리콥터 작전에 헌정된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복무한 모든 항공부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요 작전과 중요한 전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사이에는 도어 건너들과 승무원장들, 그리고 기관총을 들고 열린 문에 앉아있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조종사 및 항공기 지휘관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희생에 대한 동등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진정한 기념물은 그들이 구한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합니다. 도어 건너들이 적의 포화를 진압했기 때문에 보병들은 위험한 착륙지대에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도어 건너들이 의료 후송 헬리콥터를 보호했기 때문에 부상자들은 생존했습니다. 도어 건너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사격했기 때문에 정찰팀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참전 용사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도어 건너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불된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4.20 함락 50년 후 베트남의 마지막 도어 건너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적의 포화가 주장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와 시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경험들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휴이 헬리콥터 조종실에서 M60 기관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험한 착륙지대에 하강하는 정확한 두려움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복무의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지닌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사상자 보고서와 부대 역사들은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관한 개인 서신들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수집한 구술 역사 또한 존재합니다. 이 문서들은 그 이야기를 보존합니다. 그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 중 하나에 복무했던 젊은 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알면서도 기꺼이 바쳐진 희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의 도어 건너들은 생존하도록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술적 상황은 안전이 아닌 효과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헬리콥터 비행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제압 사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은 적들이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충분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임무 완수에 부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년의 전쟁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젊은 미국인들이 반복했던 그 결정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도어 건너들의 이야기는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상률이나 전술 분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을 받았을 때 복무했던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가장 노출된 위치 중 하나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구한 병사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완료한 임무와 그들의 희생이 가르친 교훈 속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통계가 아닌 개인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M60 기관총을 들고 열린 문에 앉아 아래 정글로 사격했습니다. 모든 임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되어 건너들이 베트남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임무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맞바꾸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거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그들에게 희생에 대한 인정을 빚지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미국인들이 이를 이해하거나 감사하고 있습니다.